분 키워드 준비해 주시고요.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일단 가운데를 안 가봤기 때문에 여기 It's End Game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좀 민감한 주제 쪽에 끌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개봉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네, 오역 논란. 네, 오역 논란이 났었던 대사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오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식이 많으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상식이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은 그 사람들도 그냥 우리나라 말을 쓰는 한국인들처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말씀하신 오역, 영화 오역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화 오역이라고 불거지는 것들이 대체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쭉 들었을 때 이게 사람의 대화 같지가 않은 거 아니면은 저 상황에서 저런 얘기가 저 상황에서 어머니가 왜 나오지? 뭐 이런 것들. 네. 저 캐릭터가 엄마라는 말을 저 상황에서 엄마를 부를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인간적으로 의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본능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상식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영시 같은 거 읽을 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뜻이야 설명해주면 왜 그 아가 왜 나온 건지 아세요? 이제 말이 되니까. 내가 읽었을 땐 말이 안 됐거든. 그래서 본인의 너무 내가 지식이 있다 없다 보다는 나도 한 언어를 완벽하게 할 줄 아는 인간이다. 그죠? 그리고 영어도 한국말처럼 다른 언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공통적인 법칙은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언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어긋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상하다라면서 한 번 더 서치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자, 키워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조승연의 뇌가 보이는데. 조승연의 뇌? 네, 오른쪽. 네, 저기 한번 가볼게요. 네. 혼종 언어 범람 저것도 재밌는 토픽일 것 같은데. 예. 작가님은 무려 7개 국어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언어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평소에는 주로 한국어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영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여러 언어를 한 사람은 사실 자기가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추럴 바이링구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가족과 소통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언어기 때문에. 그렇죠? 학술적인 내용은 영어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왜냐하면 학술적인 모든 단어를 다 미국에서 영어로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철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아니면 연애에 관련된 좀 말랑말랑한 말을 할 때는 프랑스어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그 나라에서 어느 시절을 보내는 거와 관련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국에 아주 굉장히 어색했던 게 뭐냐면 이제 소개팅 같은 데를 나가게 되면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연애라는 거는 어느 나라 연애나 고정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스크립트에 벗어나면은 X예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사춘기 때부터 성인 31살까지를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소개팅에 나가게 됐다. 그럼 그거는 내가 한국말이라는 언어의 문법과 어휘를 얼마나 마스터하고 있는 거에 관계없이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사회적인 상황에 필요한 언어적인 지식을 갖다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한다는 것이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말로 연애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학술 경영서를 영어로밖에 못 읽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못하는 거냐? 일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에서 뭘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배운 것밖에 못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멘붕 아니면 리즈 시절이다 사스가 츤데레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나라의 말을 한국식으로 혼종해서 쓰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그 언어 문화에 어떤 좀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언어는 다 섞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언어라는 건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많이 하는 사람한테 어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전문가를 펀딧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인도 말이에요. 분딧 이렇게 발음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선생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만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이고 혼재된 게 아니라 사실 세계에서 가장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이고 혼재된 언어는 영어입니다. 왜 54개국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단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영어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됐어요. 영어가 어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예요. 1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용을 많이 하는 언어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표현성이 굉장히 많이 확장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외래어라는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분간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로는 미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외래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영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를 덜어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러면 영어를 덜어내고 나면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일본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어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 한 시대 더 돌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한자가 나오죠. 한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온 한자까지 없애야 될까요? 조선시대 초기 한자까지 없애야 될까요? 고려시대 한자까지 없애야 될까요? 삼국시대 한자까지 없애야 될까요? 어디부터가 우리말이고 어디서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우리말이니까 이걸 갖다 없애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언어라는 게 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국말이고 이건 중국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포도라는 단어가 박트리아어라는 거 아세요? 박트리아가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북쪽에 세웠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나라 말로 와인이 바다예요. 그 와인을 갖다가 얘네들이 중국의 한나라에 갔다 와서 팔면서 한나라 사람들이 바다를 갖다 받아 적기 위해서 포도 알 모양으로 포도 껍질 모양을 2개 그리고 포자고 도자를 안에 쓰고 위에다 풀조차를 그렸어요. 보면은 포도를 갖다가 그린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중국에는 푸타오라고 발음을 하고 우리는 포도라고 발음해요. 왜래요? 없앨까요? 그럼 포도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 포도를 없애라는 단어가 외래어라고 없으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레이프라고 부르겠죠. 왜냐면 뭐라고는 불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용 언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단어 자체가 좀 묘한 것 같아요. 언어의 역사를 즐겨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 혼용인데? 그 지금 수준의 통역기라든지 뭐 번역기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라는 게 톤도 있고 뉘앙스도 있고 인공지능한테도 그런 뉘앙스라든지 톤이라든지 감을 익힐 수 있는 걸 입력을 한다면 그때도 언어에 대해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작가님은? 예, 일단 우리가 어드밴티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배워야 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한테 다리 사진을 보여주고 다리에 대해서 느낀 형용사를 몇 개 적어보라고 그랬고 프랑스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독일하고 프랑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좀 튼튼하다,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프랑스는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죠?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유럽 언어에서는 영어에 없고 한국말에도 없는 문법적 성별이라는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물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럼 이거 남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불러요? 이거를 임의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울 때는 그 단어를 배울 때마다 단어의 성별을 같이 외워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언어학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가 실험을 해가지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나, 이런 기대치 않은 결과가 나온 날을 보니까 독일어로는 다리가 여성 명사였고 프랑스어로는 다리가 남성 명사였습니다. 내가 일단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남자는 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뒤에 견고하다라는 말이 떠오른 것이고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젠더 선입견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단어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컴퓨터는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죠. 데이터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가 공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공식을 갖다가 어떻게 인간이라는 산술적인 출력을 이해 못하는 오너한테 전달을 할까 그러면서 언어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장을 끝나기 전까지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로 말을 할 때랑 영어로 말을 할 때랑 프랑스어로 말을 할 때랑 내 사고의 모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모드가 달라지는 것에서 나오는 수많은 창의적인 어떤 어드밴티지와 그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자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인공지능 번역기의 성능이 좋아져도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읽기 위주, 논문 위주, AI가 잘하는 영어랑 똑같아지죠.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요즘에 평생